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어요? 여기서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나오죠. 여기서 가난한 방앗간 주인은 이제 직업이죠. 그쵸? 직업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쵸? 적어도 어떤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직업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 아니면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뭐 귀족, 왕족, 그다음에 평민, 그다음에 하층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화 속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직업들이 드러날 때 왕 이외의 직업은 뭐냐 하면은 방앗간 주인, 그다음에 재단사, 아니면 재화공, 아니면 요리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해요. 그쵸?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나온 동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방앗간 주인은 어떤 인물인가예요. 가난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 사회에 살다 보니까 부자다 가난하다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가난하다라는 거는 부족함이에요. 결핍인 거죠.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없어. 이제 결핍되어 있어. 예, 이런 게 가난하다예요. 그럼 부자는 무슨 뜻일까요?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부자는 풍요로운 거. 많은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는 어떤 풍요로운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부족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 부족하면은 뭔가 채우려고 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완의 차원 혹은 방향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는 감지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바깥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주인은 뭐예요? 예쁜 딸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방앗간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방앗간은 곡물을 어때요? 나다를 찧어서 가루로 만들죠. 그런데 가루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 가루를 어때요? 뭐 열을 가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떡으로 만들지만 다른 방앗간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방앗간이 갖고 있는 것은 노동과 수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방앗간은요. 그리고 또 방앗간이라는 어떤 상징은 곡물이 그곳에 있고요. 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물을 사용했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디딜방아, 그러니까 노동을 사용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외국에도 이제 물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방앗간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은 음, 물, 곡물 이런 것들은 무엇과 관련돼요? 풍요로움 혹은 생명력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방앗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모성의 영역이다. 우리 엄마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앗간이라는 곳은 모성의 영역이기도 해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 방앗간이라는 곳은 물이 있는 근처에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방앗간에서는 뭐 기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을로부터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의 순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가 계속 순환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쌀이, 곡물이 아니면은 뭐 보리가, 나달이, 가루가 됐다가 무언가 새로운 어떤 그, 뭐,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걸로 변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순환의 상징이다. 이 방앗간이 의미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방앗간 주인하고 딸이 나와요. 그쵸? 누가 안 나와요? 엄마가 안 나와요. 그쵸? 우리 이런 것도 봐요.
어머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방앗간이라는 곳의 의미는 모성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와 딸만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여기서는 이 방앗간은 무언가 이 딸에게 모성적인 측면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 또한 아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내로부터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의 영역에서 모성이 부재하다는 것은 일종의 부조하다. 그러면 결국 동화는 어디로 가요? 조화로움. 조화로움으로 나아가겠죠? 어떤 조화로움? 여기 방앗간 주인과 딸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주인한테도 누구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딸한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방앗간 주인은 아버지예요. 대체적으로 부모님은 우리가 좀 전에 조모도 부모죠. 그쵸? 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끔찍해요. 내가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라도 내가 저 애들은 잘 키워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걸 했지만 뒤로 미뤄. 이러는 게 부모잖아요. 그쵸? 희생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쵸? 부모 중에 엄마. 그래서 이 아버지는 딸에게 아마 딸의 존재가 굉장히 컸고 딸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그쵸? 예. 어쩌면 이 방앗간주의는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예요. 그런데 그 주체이면서 이 딸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주체를 대신하는 여성을 뭐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뭐예요? 새롭게 독립을 시키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번 담고 계셔 보세요. 여기서 아내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내의 부재는 여기서는 방앗간 주인하고 딸만 나왔어요. 그런데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어요.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인의 부재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딸에게 온통 관심을 쏟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죽은 거 아니면 아내의 존재가 미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